안녕하십니까. 이종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한테 좋은 법률 지식을 계속 주셨던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호 변호사님하고 전세희 변호사님 아시죠? 법무법인 센트로에서 요즘 해제다 또는 굉장히 주택 정책 방향성으로는 계속 진행해야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신문지상의 연일 조합장 구속 수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재개발 재건축 얘기입니다. 많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에서 이번에 좋은 길라잡이 책이 한 권 나왔다 그래서 변호사님들 다 오시라 그랬습니다. 다 오시라 그랬고 책 쓴 분 다 오셔갖고 왜 이 책을 쓰셨고 이 책에서 어떤 걸 우리 시청자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었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센트로의 대표 변호사 김향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은 자주 나오시는 우리 또 수석 변호사 김정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가끔 봤는데 오늘 TV에서 보니까 인물이 유독 잘나 보이네요. 주영 사무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쓰신 책이 재개발 재건축 법률상식 119. 저희가 책을 팔라고 홍보하려고 나온 자리는 아니고요. 정말 이 재개발 재건축이 요즘 부동산 시장에 늘 이슈였지만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119 우리 아플 때 구조차 부를 때 119 전화하죠. 119, 114, 112 굉장히 도움을 청하는 전화번호인데 그런 뜻에서 아마 이렇게 정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오신 분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몇 번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원체 바쁘셔갖고 못 나오시다 오늘 드디어 저희 오비TV에 나오셨습니다. 김양훈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김양훈 변호사님 법무법인 센트로의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표 변호사님 소개도 좀 깨알 홍보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센트로의 대표 변호사 김향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약 16년간 재건축 재개발만 오직 해왔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도 좀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약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가장 많은 변호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명실공히 전문 로펌입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10명 정도가 모두 다 재건축 재개발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 옆에 있는 주영 사무장도 같이 약 16년간 같이 저와 일을 해왔고 김정우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수년간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 법대로 하는 법이란 예전에는 빨간 책으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책을 이번에 두 분과 같이 공저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가 우리 영화 패러디 많이 나오죠. 한 놈만 팬다. 재개발 재건축만 한 근 20년 가까이 하셨으니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익숙한 우리 김정훈 변호사님 또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 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오비스트 TV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참 오비스트 TV 좋은 TV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전국의 각종 조합의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청산자, 조합원들을 위한 법률 업무도 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종교시설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굉장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 자문과 소송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금쪽 같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시설은 저번에도 출연해서 한번 얘기하셨죠? 교회 관련된.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하여튼 팀을 또 별도의 팀을 TF팀을 만드셨나 봐요. 예, 종교시설팀이라는 굉장히 언제 만들었습니다. 오래 가고 규모가 커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성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분쟁 사례들이 많아서. 네.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인물 갖고 잠깐 얘기했지만 인물이 참 잘생겼습니다. 우리 주영 사무장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률 사무소에는 사무장이 꽃입니다. 대표 변호사님과 한 16년간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주로 전담하고 있고요. 또 사무실 내에서 일어나는 민형사 관계에서도 모두 제가 담당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을 재개발 재건축 법률 상식 119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한 부분 넣어서 저도 이 책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 사무장님도 석박사를 다 이 재개발 쪽 하셨죠? 예, 제가 석사 과정에서 재개발 토지 수용 관련해서 논문을 작성을 했고요. 지금 예, 박사 과정 수료하고 박사 논문도 재개발 토지 수용으로 영화를 많이 봐갖고 사무장 그러면 이렇게 젊고 잘생긴 사람이 나오지 않고 조금 더 노예한 분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이제. 센트로는 인물 보고 변호사 뽑나 봅니다. 자, 다시 김양호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 표지의 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 이걸 책을 내셨는데 이번에 한 2년 만에 재개발 재건축 법률 상식 119라는 책을 다시 내게 되셨어요. 네, 어떤 사명감을 내셨습니까? 예전에 그 빨간 책 재건축 재개발 법대로 하는 법 그 책을 쓸 때는 그 재건축 재개발에서 소외된 청산자, 조합원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이분들의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그분들의 말이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국회, 법원에. 그래서 제가 그 억울한 사정들을 다 모아서 아주 알기 쉽게 정말 알기 쉽게 썼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그게 이제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친 감이 있었고 이번에 작년이죠. 2018년 2월 9일에 전면적인 그 도시정비법 재개정 및 시행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그 판례와 사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또 저 노하우도 많이 실을 필요가 있어서 저 혼자 좀 벅차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실력을 축적한 저희 주영 사무장님, 김정우 수석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두 분들이 상당한 많은 원고를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개정과 조합의 운영 이 두 가지를 추가한 것이 가장 큰 개정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도정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을 때문에 이 책을 쓰신 거죠. 그러면 이 책 말고 시중에 이제 전문서적이나 또는 자기개발서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이 다른 여타에 나와 있는 책들하고 무엇이 틀리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다른 책들은요 그야말로 법률서적입니다. 판례를 소개하고 법령을 소개하고 해서 일단 변호사인 제가 봐도 일단 딱 보면 답답해집니다. 저도 변호사지만 책을 못 읽겠어요. 그런데 제 책은 저희들 책은 딱 아무데나 펼쳐서 아무데나 펼치면 반드시 소제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전철에서 그 다음번 전철관 갈 때까지 그 파트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읽으면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 단락단락을 해놨기 때문에 읽는데 아무런 부담감이 없고요. 미용실에 가서 잡지 보듯이 떠들어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손쉬운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깊이 문제가 아니고 실사례 중심으로 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접근할 수 예, 있다고. 그렇죠. 실사례 중심으로 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저희가 워낙 잘 썼기 때문에 이해가 그냥 됩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2018년에 도정법, 도시환경정비법이 뭐 전면 개정됐다고 하는데 뭐 원체 방대하고 복잡한 우리 김정우 변호사님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너무 복잡하고 일반 뭐 저도 전문가지만 봐도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대표적인 거 개정된 거. 예, 뭐 개정된 게 많지만 그냥 특기할 만한 것은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에 미동의한 자에 대해서 조합 설립하자마자 곧바로 매도 청구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에 미동의하더라도 바로 매도 청구로 소송을 하지 않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매도 청구하는 걸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예전에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 날 곧바로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고 바로 명도 소송이나 매도 청구 소송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2018년 개정법으로 인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끝난 이후에 일정한 협상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될 때는 매도 청구 또는 토지 수용 절차로 접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의 가장 큰 마지막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다 끝난 이후에 사업에 미참여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토지 매도 및 수용
들어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조합 차원에서는 약간 뭐 사업 진행이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재산권이라는 것이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변경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처럼 일반인이 전문 변호사 아닌 사람이 봤을 때 그 대선이 어떤 건지는 꼭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게 더 그 조합 사업에서 실익이 있냐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권리구조나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전체 사업이라는 이런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의 예를 들면 합법적인 그 이의 제기나 이런 것도 물론 구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더 받기 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그래서 사업이 지체되는 그런 손실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청구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더 대선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 측과 그 청산당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그 화해할 수 없는 어떤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누구 하나의 권익을 보호하면 누가 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측면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산 시기를 약간 뒤로 늦춰놨지만 1심 매도 청구 1심만 끝나면 바로 가집행을 통해서 명도를 시키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토지 수용위원회만 끝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측도 그렇게 불리한 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얼굴을 자주 보여줬던 김정은 변호사님. 예. 자, 늘 뭐 저희 단락단락 찍었던 것들이 아마 이 책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합원뿐만 아니고 예. 조합 임원들, 조합 측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많이 포함된 거로 알고 있는데 독자들 또는 당사자들 또는 우리 시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가 될까요? 예,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그 재개발 재건축하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 투자 시 꼭 해야 될 질문이라는 파트를 저희가 한 곡씩 넣었습니다. 무슨 뭐 할 때 질문이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 투자 시 반드시 질문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가지고요. 반드시 검토해야 될 사항. 그렇죠. 반드시 검토해야 될 상황이죠. 뭐 분양권이 없는 물건을 잘못 샀다가 수익을 못 내고 이제 망하는 경우도 저희가 종종 봤습니다. 이분들에게 필수적인 법률 상식이 될 상황 이런 내용들이 이 그런 책에 것들이 뭐 우리 들어가 흔히 말하는 있습니다. 뭐 물딱지라고 하는 것들 또는 권리산정 기준을 잘못 알고 청산대상 그 딱지가 안 나오는데 청산대상인데 받는다고 속는 예. 경우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공유자의,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때 사람 중에 방송, 예. 한 개를 만약에 매수했을 경우에 사실 기존의 소유자와 공유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시중에 있는 그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이게 과연 재건축 지역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물건을 사고 팔 때 분양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그쵸,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나름대로 이제 그분들이 지식을 갖고 계신데 예. 어느 한두 가지만 알고 계셔가지고 딱딱 판단을 해드리는데 이 도시정비법에는요 39조라든지 여러 군데 보면은 뭐 5년 재당첨 금지 제한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서 그걸 다 검토해야 되는데 중개사님들이 한두 가지만 자신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팔 수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못 파는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팔 때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내에 한해서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하면 이게 매매가 되는데 그것만 딱 생각하시고 안 된다라고 당신은 1가구 2주택이니까 안 돼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해외에 이미 살고 있는 분이 파는 경우는요 해외 이주 목적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그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정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분들 말만 믿지 마시고 변호사한테도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추천하자면 자 이거는 투자자고요. 자 조합 임원들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사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에 반대하는 상가 소유자들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거 알박기 조합원들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시공사와의 관계. 예, 시공사와 나중에 공사대금 정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하자 보수 청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풍부하게
이번 법률상식 119에 담아냈습니다.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우리 김정우 변호사가 이제 활동을 왕성히 하다 보니까 명도 소송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섹터에 재개발 재건축 명도소송 6개월 안에 끝내기라는 부분도 직접 넣은 거로 알고 있는데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조합 또는 어떤 팁을 이게 참 질문이 예.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죠? 예, 뭐 양쪽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양식 다 하는데요. 어느 쪽을 하시던 이거는 확실합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를 아, 선임하셔야 그건 됩니다. 당연하죠. 예. 근데 너무 변호사 홍보하지 마세요. 이 책 홍보한 게 아니고 오늘은 내용이 중요한 예, 거잖아요. 그 여기서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법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고유의 명도 소송과 관련된 법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도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선 관리 처분 인가가 나야 된다던가 또는 수용 재결이 나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가 뭐 기각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조합의 입장에서는 보통 한 구역의 명도 대상자가 뭐 한 1,0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999개를 승소한다 하더라도 하나를 패소할 경우에는 사실상 전부 패소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명도가 완료가 돼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를 잘못했다가 전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한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이 지금 질문에 나온 조합원 정보 공개 요청, 이 조합원의 정보 공개 요청뿐만 아니고 요즘 말 많은 지주택도 마찬가지고 이 정보 공개 요청이 이제 핫 이슈가 되죠. 이걸 자꾸 비대칭성처럼 자꾸 감추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를 키우고 사건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종원 변호사께서는 이 조합원의 정보 공개 요청 이건 이제 조합한테 요청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조합이 어떻게 대응하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조합원 정보 공개 요청 방법이 아니고 조합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렇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이 책에 자세하게 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전에는 사실 이런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 좀 조합에서 좀 안이하게 대응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에 처해질 경우에 조합 위반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도 그런 걸 안이하게 이때까지 하든 그냥 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큰일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주영 사무장님 모시겠습니다. 주영 사무장 아까 얘기하셨는데 석사를 재개발 사업에서 수용 재결이라는 연구로 논문을 쓰시고 또 여기는 또 현금 청산의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현금 청산과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들과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책에서는 현금 청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좀 실어봤는데요. 먼저 현금 청산은 한 5번 정도의 개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최초에 2003년도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현금 청산 관련 규정은 상당히 단순하지만 복잡한 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8년 2월 9일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요. 현금 청산 관련 규정 역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통 현금 청산자가 되면 내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신 규정이 적용되는 구역이 오히려 적습니다. 일정 조합 설립을 언제 이후, 관리 처분이 언제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지금 내가 현금 청산자가 됐는데 오히려 수년 전에 있던 그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현금 청산자지만 현재 법을 적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구법이 적용되는 것인가는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실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권리 변환일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도 맞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적용이 이미 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게 적용되는 거로 오용이 돼서 그렇죠.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결국 2003년부터 현재까지 현금 청산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 목적으로 법률이 계속 진화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 관련 규정이나 뭐 명도 관련 규정이나. 근데 지금 내가 이 규정에 적용된다고 착각하는 순간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된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개 질문 하나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질문이 실무적인 문제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분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강제 명도가 불가피한 현상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현금 청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틀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많이 있는 상황이 보통입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한 15년간 청산을 원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전문가들이 돌아다니면서 본인을 구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광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아주 기본적인 현금 청산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접하신 다음에 진정한 전문가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선택하셨으면 하는 그런 한 가지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명도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10여 년 전에는 명도가 참 많았습니다. 강제적인 조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영화 많이 나오는 게 전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재개발지고 저 한마들 들고 용역들 네. 가고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전부 명도가. 근데 지금은 사업 시행자 조합 입장에서도 가급적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도 점점 강제적인 조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강제적인 조치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원체 큰 개인에게도 전부일 수 있고 재산으로서 조합으로서는 엄청난 수익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역 국가적으로 봐서도 주택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자, 김영호 변호사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조합원 대리, 조합 대리 우리 김정우 변호사님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양쪽을 다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든 이 책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 책은 재건축 재개발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게 일반인들은 투자자도 그렇지만 구역 내에 살고 계시던 분들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업이야라는 것들을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뒤져보면은 아주 단편적인 지식들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책은 전반적인 분위기, 이게 왜 일어나고 여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 참여자들은 누구누구이며 시공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들어오고 조합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청산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각자의 역할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판속이구나, 왜 이게 진행되는지, 나는 여기서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그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자기의 구체적인 구역과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각 구역마다 매우 독특한 특성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이 바뀌었어도 자기는 조합 설립이 한참 전에 됐기 때문에 부칙의 경과 규정을 보면 신법이 아니라 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보지 않으면 뭐 평가사나 변호사들마저도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칙 경과 잘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지만 자기 구역을 또 판단할 때는 다시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부동산 또는 전문가라는 세무 하시는 분들 또는 이 변호사 분들, 이 법이 이 뭐 8.2 대책, 9.13 대책 뭐 계속 법이 바뀌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 갖고 아까 변호사님도 대표 변호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뭐 부칙 경과 규정이나 또는 경우의 경우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혼합이 돼 있는 경우도 네, 많고 많아요. 푸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상담할 때 가장 관심 있는 게 세무 문제하고 법률 문제잖아요. 저희는 즉답을 다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다 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적인 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지만 세무에 관련된 거면 좋은 세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는 법률 얘기 나오면 좋은 센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거의 마지막인데 우리 세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변호사의
이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우리가 대부분 실기를 범하는 게 사후 약방문을 자꾸 쓰려고 하잖아요. 병 나고 나서. 근데 사전 약방문을 써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 변호사나 전문 로펌을 단지 인터넷이나 이렇게 데 검색해서 찾기에는 너무도 절박하니까 매달리고 싶죠. 당사자들은, 소송 대상자들은. 근데 자, 세 분이 센트로에 계신 전문 변호사 사무장님이시지만 전문 변호사나 로펌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 검색을 하고 찾아보면 좋을지 대표 변호사님부터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떤 변호사나가 이제 전문가인지를 찾는 방법은 그분의 그 저서와 그리고 경력 그리고 강의 이런 것을 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블로그라든지 블로그가 얼마나 잘 업데이트되고 최근 지식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블로그가 누군가한테 시켜서 만드는 블로그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뭐 사진 막 좋은 사진 넣어놓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아 변호사가 진짜 썼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그와 강의와 책들 그리고 그동안의 경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만나봤을 때 저는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담을 하는 사람은 다 좀 제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방금 그 이진우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전문가도요 즉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요 이게 너무나 민감하고 이 사람의 사정을 속사정을 매우 잘 파악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듣는 순간 아 그건 이래요, 그건 이래요, 이러고 자신만만하게 장담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얼치기 전문가입니다. 조금 알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당장 사건 수임하려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경력이 상당하더라라는 그런 쪽으로 전문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정우 변호사님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제 김양훈 대표님께서 모든 걸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자 의뢰인과의 소통을 좀 중요시하는 예,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는 법리 또는 사례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뢰인만의 독특한 상황, 사정, 거기에 적용되는 법리 이것은 또 별도로 개발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그 변호사를 만났는데 의뢰인과 이제 구체적인 이런 소통 없이 그냥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다가 정말 중요한 사실관계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1심에서 패소하고 저희한테 오시는 그런 의뢰인들도 많이 봤는데요. 의뢰인과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또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진심을 담아서 처리한 변호사인지 이런 부분들도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통을 그러니까 각기만의 독특한 상황에 법리를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일단 소통과 경청이겠네요. 일단. 그렇죠. 그죠? 예. 좋습니다. 자, 주영 사무장님들 예. 예, 저는 사무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장에서 끝나지 않고 변호사가 반드시 사건 자기 사건을 담당해 주는 그런 사무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장에서 출발해서 사무장에서 끝나는 그런 사무실은 끝까지 책임을 져주지 못하거나 비법률적이거나 전문가가 아니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장들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나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분명히 있는지 그 변호사가 내가 의뢰한 사건에 전문이 맞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건 싶습니다. 실제 팁인데요. 사무장으로 시작해서 상담에 데스크에서 접수해서 사무장님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렇죠. 자, 좋습니다. 마지막 우리 김양훈 변호사님, 대표 변호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대표 변호사님께 여쭙게요. 재개발 재건축 법률 상식 119 공저자로서 그 아까도 그 동전의 양면을 자꾸 얘기했는데 이해 당사자라고 표현할게요.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건에 어떠한 자세로 대처하는 게 좋겠다. 오랜 경험의 그 솔루션을 한번 제안해 주시죠. 이미 오랫동안 살고 있다가 그냥 난데없이 재건축 재개발을 당하게 되신 분들, 그래서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변호사를 찾고 상담을 하시는데 돈을 안 드리고 상담료도 안 드리고 대충 이렇게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청산을 받거나 할 때는요.
감정료도 필요하고 자문료도 필요하고 뭐 소송 비용도 필요합니다. 그거를 좀 투자를 하실 생각을 해야 돼요.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은 저희 법무법인의 모토는요. 최소한 3배 이상 뽑아드린다. 최소한. 물론 10배, 물론 당연히 10배, 20배 뽑아드리지만 최소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비용을 안 쓰시는 분들은 뭐 이 세상 일은 다 그렇습니다. 써야 올라갑니다. 감정평가도요. 해야 투자를 해야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뭔가 계속 지속적인 이것도 하나의 투자다. 내 재산을 불리는 것도 투자지만 내 재산을 관리하고 제값을 받기 위해서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용은 투자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맡겨놓고 그냥 던져놓고 가만 계시지 말고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상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만약 그게 이제 노령이라서 그게 어렵다면 자기 자제분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사위라든지 누군가 집안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메일이나 뭐 문자나 최소한 이걸로라도 하셔야지 그냥 전화만 해서 그냥 하소연만 하고 잘 좀 부탁해요라는 그 말이 전부이신 분은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항상 잘 해다. 예, 그냥 잘 해달라. 뭐가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요. 그래서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느 정도의 비용은 쓰셔야 되고, 자꾸 상황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다 종합하면 아까 어떤 변호사 어떤 로펌을 고르셔야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된 걸 세 개를 합치면 마지막 그 대표 변호사님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의뢰한 분의 자세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변호사들과 의뢰인의 소통과 경청 그 문제도 아까 얘기해 주셨고 전문성에 관련돼서도 얘기해 주셨고 대표 변호사님 다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그 재개발 재건축 법률 상식 119란 책이 지금 예전에는 그랬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존재해서 마치 이건 나만 하는데라는 게 존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나 검색이 존재하면서 특히나 구글이나 뭐 외국 포털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보여지시면 됩니다. 물론 전에 그 제3기 신도시 할 때 그 관련 부서 그 국회의원이 툭 던진 말들 그런 거가 정보의 비대칭성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 내 재산을 지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고 나서 주사 맞으면 잘 안 듣습니다. 몸이 더 아파지고요. 항상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의나 방송에도 말해요. 포털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냥 본인들의 생각을 써놓은 걸 수도 있고요. 지속적이지 못하다면요. 아까 대표 변호사님이 블로그 업데이트 얘기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자기 생각을 밝히고 사례를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분들은 실제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뭐 질문 던지면 답다하는 분들 거기 책임지고 다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절대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보의 그 얕은 상식은 얻을 수 있지만 내가 내 재산을 다루는 문제는 그렇게 접근할 문제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법무법인 전문 로펌 센트로에서 재개발 재건축 법률 상식 119란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대표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알 권리와 지켜야 될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좋은 책을 저술을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오비스트 식구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홍보하시고 책도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